네, 시사정답 3인 3색 5월 31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판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자 상당히 청문회와 인준이 좀 무난하니라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좀 상당히 꼬였습니다. 예, 처음에 이낙연 후보자가 내정이 됐을 때 국회의원을 4선이나 거쳤고 또 상당히 원만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상외로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수석보좌관회에서 양해 발언을 하기까지 됐습니다. 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네. 사과 요구까지는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장 전입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야권이 이제 좀 심하게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고위공직자 인선에 있어서 5대 원칙 이 부분들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했고 당시에는 물론 구체적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국무 장관들한테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 해명 발언하는데도 공약을 수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 마련도 쉽지 않으리라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약을 처음 발표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지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인사에 있어 가지고 원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병력을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멘탈을 했거나 또 탈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장 전입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는 허위 박사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연루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특히 위장 전입의 경우에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좀 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게 좀 만년에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식을 못 하고 있던 자신이 그런 게 해당된다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드러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런 건데 특히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직 생활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따듬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 우선 2005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겠다는 거는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마도 이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 납득이 되기는 좀 어렵고 거기에 조금 더 살과 어떤 그런 그게 붙여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되면서 이 당시에는 이 헌법기관들 국무총리 무슨 대법원장 이런 헌법기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했고 2002년도에는 그 부분이 권력기관 경찰청장 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이 공채청장 이렇게 그다음에 좀 전에 기준을 삼겠다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200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으로 이 인사청문회가 넓혀 나간 거죠. 그러면서 2012년도에 또
추가됐죠. 선관위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래 된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2005년 7월부터 그 했으니까 그 전에 그 이후 부분들은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 위장 전입도 이렇게 그 이전의 거는 양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상당히 야당에서도 좀 반발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5대 원칙에 대한 기준 잡기가 현재 그 국정기획위원회입니까?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좀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국회에서도 협의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점에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좀 어렵지 않겠나 보이지는데. 실제 이게 법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이제 공약은 공약이다. 이렇게 이게 뭐든 공약은 공약이지 않느냐, 이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렇게 과거 사례들을 들면서 이렇게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얽힌 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없이 이제 부인이 이렇게 강남 학군에 배정을 받게 했다가 포기한 사안인데도 문제 잡았다든가, 다음에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실제 부동산 투기라든가 파락군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뭐 해외 거주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은 위법이다. 이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닭 한 마리의 사연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뭐 황교안 부총리가 두드러기라고 하는 이상한 걸로 이렇게 병력 면탈을 했다든가, 정홍원 초대 총리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여야 합의로 또 총리 인준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들 봤을 때 이제 현재 야당이 주장한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범위가 넓혀지고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는 현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는 소위 이제 그 민주정부들이 있을 때 주로 인사청문회법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했었고, 그걸 또 야당들이 당시에 어떤 정치 공세의 어떤 그런 거로 많이 삼았었죠. 그래 놓고 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는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거의 무력화시키다시피, 어떤 문제가 밝혀지고 나오더라도 이 언론에서 지나치게 공론화되거나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하는 그 외에는 다 무시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놓고 지금 다시 자기들이 야당이 되자마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론에서도 분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공세를 하면서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일정한 접점이 찾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좀 균형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세고 또 하나의 어떤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안을 한번 만든다,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야당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상관에서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해서 남분 내놓으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죠. 예,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강공책으로서 이 다른 야당들은 대통령 해명을 어쨌든 대통령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었죠. 예. 그래서 찬성 164, 반대 20, 기권 2, 무효 2인데, 그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어쨌든 간에 보고서 채택과 그 표결에는 응하되 당론은 반대다 이랬는데, 아마 바른정당이 의석수가 20인데 반대가 20명 나왔어요. 네. 예, 지금 보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무효 기권이 각 이 표시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뭐 크로스 됐을 수도 있지만은 네.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당 그 의원 중에서도 외유 나가 있는 분이 예. 세 분 정도 된다 그러시고 예.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마 큰 틀에서는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이렇게 던진 이런 가운데인데 이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좀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워 국정 운영에 이렇게 그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거북스러우면서도 좀 강공책을 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에서 이제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이 혼란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당으로서 이렇게 대여 대책점을 세워야 하는 그 필요성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88명이 표결에 참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바운다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바운다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의결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완전히 이렇게 운영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감수하고 가겠다 뭐 이런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렇게 바른정당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 흐름과 동의하게 되고 합세하게 된다면은 물론 그 속에서 뭐 반대를 했지만 하게 되면은 제1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이 큰 힘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일단 보여준 거네요. 예,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고립되고 그 역포위가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회 동의는 어쨌든 총리만 하는 거죠. 총리 후보자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답니다. 예, 그 채택이 됐고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다가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 참여한 걸로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죠.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부분에서 야당 공세가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예, 강경화 그 외교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위장 전입 문제하고 이제 뭐 딸 그 만든 회사에 부하 직원이 투자를 했다 이런 문제인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라든가 또 이런 이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그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그 실수인 측면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지금 이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고 김상조 위원장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해명이 됐고 그 정도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은 맡고 있는 그 앞으로 역할 그다음에 재벌 개혁이라는 그거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야당으로서는 또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맞물려 가지고 이제 김희수 그 헌법 그 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이념적인 면에서 통진당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이 와중에 어떤 이 그동안 장관 인선 발표를 하지 않다가 이 당 출신 국회의원 그 네 분을 장관 임명으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부겸 그 의원, 김영춘, 김현미, 도정환 의원을 그 장관 임명을 했죠. 근데 특징이 아마 이 도정환 그 의원을 제외하고는 비주류 인사를 대거 등용했다. 그리고 민주당 정보라는 슬로건에 맞춰 당 요구를 수렴했다. 그리고 개혁 가속도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의 의미다. 뭐 이런 식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 아마 다음 이렇게 나머지 장관 임명에도
그 당 출신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많이 또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그 여지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렇게 그 물망에 올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야당 의원들의 들 중에서도 또 거론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 어떤 접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 당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그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과제들이 그 있는 그 김부겸 그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분권 개헌이라는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걸려 있고 김영춘 의원 경우에는 세월호 진상 규명이라는 거 하고 또 이 해운업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또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져 있고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체부가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이게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게 이 조직 자체를 어떻게 다시 되살리고 안돈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또 김현미 장관 내정자 경우에도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초미의 어떤 불똥으로 떨어진 게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것이 바로 부동산 폭등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과제이기 때문에 다들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당의 어떤 보면 민주당의 핵심 전력들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하여간에 지금 이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각 정당들이 그 어쨌든 간에 그 이 각각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도 지금 7월 3일 날 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에서 연관돼서 지금 현재 스탠스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이렇게 대선 평가 토론에서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고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제 토론이 끝났는데 그만큼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적인 적, 그러니까 정권과의 대척점 만들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도 오늘 또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이렇게 표결을 불참하는 것처럼 이렇게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뭐 좀 대립각을 세운 쪽으로 가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이렇게 영남이라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 참 이게 이 갈등 해결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이 뭐 어제 그 대선 평가 토론 같은 데서도 그 여실히 드러났죠. 그 중에서 원외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을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배신자다, 뭐 비겁자다 이런 그 입에 담지 못할 그걸 퍼붓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된 거다. 뭐 이런 그 막말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 정서적으로 봉합해서 계속 가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서 역시 뭐 이렇게 외부에 그걸 찾는다고 하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이제 그 자기 내부에 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그 치료하지 않고 봉합을 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7월 3일 전당대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겨서 금방 그러한 당내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고 새로운 보수로 출발하지 못한다면은 뭐 이 정말 그 당의 운명은 내일을 모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에는 국민의당이 어쨌든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가장 앞장서서 이제 이태규 의원이나 이제 이쪽에서 이광수 의원께서 이렇게 김광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낙연 후보자를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청문회 할 때는. 예, 제일 뭐 공격수로서 저격수로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각을 세우는 것이고 실제 캐스팅 보트 역할은 무엇이다. 우리가 캐스팅 보트다라는 것을 또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당이 이제 대선 패배로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서 다소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는 뭐 그런 이렇게 계기는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재감 확실히 부각시킨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 방식으로 40석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잘 보여줬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은 거꾸로 또 20석을 가지고 네. 이 부분이 가세하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그 불안한 가운데 정국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가를 또 보여주는 각자가 어떤 자기 세력만큼의 어떤 몫을 잘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의당은 교섭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역할이 예. 제한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예. 없겠네요. 어쩔 예. 수 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현재 요번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이렇게 인사청문하고 이제 표결 과정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4개 정당이 이렇게 자유당을 뺀 4개 정당이 일정하게 협치를 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제1야당이 이 자칫 잘못하면은 전국의 흐름에서 이렇게 이 뒤처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 이번에 좀 보여준 것 같고, 어쨌든 뭐 전당대회를 이렇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좀 새로운 어떤 보수 정당으로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부분들을 또 이번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은 80%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예, 예.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뭐 요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지난주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84%로 지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여파로 이렇게 다소간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지율이 8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초기 국정 이렇게 리더십은 일정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간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 여론이 70%가 넘어섰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이렇게 이러한 여론 자체가 또 국민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국민들이 보기에 과거의 황교안이라든가 정홍원 그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문제됐던 그 수준의 걸 가지고 인준을 안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그 설명이 안 되고 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은 나름대로 뭐 그 스탠스에 대한 어떤 논리와 이유가 있겠지만, 금방 이렇게 그 나타낸 대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 정도면 찬성 쪽에 가 있다. 이 점도 또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국민과 유리된 그 정치는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부가 사드 발사기 4대 추가 반입을 보고 누락했다. 지금 청와대가 지금 하루 조사를 한 그 속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윤 수석이 이렇게 윤 홍보수석이 이렇게 말한 것 따르면 이렇게 정의용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추가 반입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슬쩍 얼버무리는 투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실무자가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이렇게 문서에 이제 넣었는데 이후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게 빠졌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무자가 예. 그 실무자라는 것은 국방부 실무자를 그렇죠. 말하는 겁니까? 예. 국방부 정책본부장인가가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실무자 거기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그거를 할 때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런 겁니까? 예, 이제 그 6대가 들어와 가지고 모처에 보관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나와 있었던 그 보고서에 첫 보고서에 들어 있었는데 중간에 그걸 빼고 그 2대만 이제 그 지금 그 감에 쓰던 그 2대만 지금 상주에 배치되어 있는 그것만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4대가 이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건 배치가 안 되고 이제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걸 일부러 이제 그 누락을 시킨 거죠. 근데 지금 그 야당이나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그때 4월 26일 날 배치될 때
나머지 4대도 그렇게 그 들어온 게 그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됐다.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면 그건 또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4월달에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데 국방부나 정부는 그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랬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지 그 보도 확인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부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고가 누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그 누락했다. 뭐 이 문재인 패싱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예.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 국기문란이다. 이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시도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배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지금 이제 이 감에서 사용하던 그 이 두 대를 한국에 갖다 놓고 그 갖다 놓은 걸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앞으로 그 사드 한 포대가 원래 6기입니다. 6기인데 그 3기 내지는 4기를 안 사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록히드 마틴의 전략이고 또 그런 전략에 미국 그 이제 그 합참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이제 그 발을 맞추고 꼭 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기가 들어와 있는 거는 뭐 그 지금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들이지 않겠다는 걸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뭐 일찍부터 그 문정인 교수가 그 작년쯤에 그 시사인에 인터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작년이 아니고 올 한 4월 달인가 인터뷰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그 우리 지금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6기를 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5월 25일 날 이게 무슨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심각한 문제는 즉시 보고를 했어야 될 사안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심지어는 그 국정기획위원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문서에 들어있던 걸 누락을 시키면서 어물쩡하고 넘어갔다. 이거는 굉장히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 지금 한간에 나오듯이 그 고의적으로 어떤 그 업무 방해를 한 것이다. 대통령 업무를 그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반입 경위 의사 결정자 그리고 비공개 보고 누락 이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교안 전 총리도 이게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한민구 장관이 1차적으로 이렇게 네. 뭐 중요한 지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청와대가 이제 발표한 데 따르면은 이렇게 정의용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까 이제 얼버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버무렸다 다시 정 실장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이제 한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서 이게 내기가 반입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전까지는 국방부는 민기적거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장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가 이제 도입되는 그 시점이 탄핵 국면입니다. 네. 들어온 시점들이 탄핵 국면에서 이게 그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 반입되는 시점이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을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라고 조사해라고 했거든요. 그건 누가 했느냐라고 들어가면은 김 실장, 김관진 실장이라든가 황교안 총리 부분들이 일정 조사 대상에서 이렇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실제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6일인데요. 4월 26일 같으면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선이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불과 한 열흘 정도, 십며칠 정도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B에 밤중에 이제 그 작전 펴듯이 그냥 그 한국 경찰이 호위를 해갖고 두 대는 그 상주에 갖다 놓고 나머지는 그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명백히 그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거꾸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엉뚱한 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그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앞으로 이 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 현 정부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협상의 여지를 극도로 그 축소시키고 여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이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은 연말 정도, 올해 연말 정도 될 거다 이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미국을 2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가장 유력한 그 대선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했음에도 4월 26일 날 금방 말씀하신 날 사드 알박기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배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가 새로 왔지 않습니까? 즉각 보고를 해야지. 즉각 보고를 해야죠.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걸 미적거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단 한 페이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하드까지 다 이제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노한 화를 안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문제까지도 넣을 수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미국을 드나들면서 그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드나들면서 이걸 서둘러가고 한 거에는 로키드 마틴하고의 모종의 그 거래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문제 제기했죠. 이거는 뭐 그 당연히 아마 이 규명이 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당은 정당은 알면서도 문제 제기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공격 의도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그런 부분을 야당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사안 자체는 아주 이 국기문란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게 이 국군 통수권자를 이렇게 어째 말하면은 연봉 케이스다. 이게 그렇게 해서 아마 철저한 진상 규명 위에 이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기 관련된 인사들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진짜 이제 송영길 의원 주장처럼 이제 로키드 마틴과 어떤 저쪽 미국 쪽 군수업체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방산 비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면적인 어떤 뭐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국방부가 자초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역사에서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이 검찰에서 지난번에 그 돈봉투 파문으로 인해서 검찰이 그 인사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듯이, 국방부의 이번에 이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은 국방부의 또 대대적인 어떤 사정과 개혁으로 나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